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매미 소리가 한창인 요즘 참 시끄러울 때도 있고 뭐랄까 이 여름을 알리는 그런 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적당한 이젠 그런 소리는 참 듣기 좋죠. 근데 너무 시끄럽게 되면 또 같은 소리지만 참 별로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언제 이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예전에 이 아는 동생들하고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각자가 느끼는 매력 포인트. 언제 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각자가 느끼는 그 매력 포인트는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느끼시는 그런 매력 포인트들이 다들 있겠죠. 저는 오늘 이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이 조인성 배우님이 이 영화 홍보 차원에서 이젠 이 그 버거영이라고 예전에 말죽거리 잔혹사 나오신 그 분이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뭔가 영상이 나왔길래 한번 제가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해서 한번 틀어서 봤는데 이 영상의 컨셉이 이제 친한 이런 친구가 술을 마시며 진솔하게 그냥 각자의 이야기, 대화를 하는 그런 컨셉이셨었어요. 워낙에 예능이나 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이제 분이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그때 그 무한도전 갑작스럽게 이제 전화해서 이제 나오셨던 그때 모습을 이제 예능에서 나오는 모습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참 오래전이라서 비교하기도 좀 거시기 하지만 이렇게 이번에 나와서 대화를 하시는 걸 보고 뭐랄까 그때 그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게 여유로움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외모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신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여유로움, 그 여유로움이 과연 어떻게 생긴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어떠한 본인 이제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어떠한 프라이드 그리고 노련함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대화를 나누시는 조인성 배우님의 그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단단함이 좀 느껴졌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어떠한 확신 같은 물론 그것이 자만
부담스럽게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정말로 뭔가 본인에 대한 본인 이야기를 그렇게 확신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사람들은 참 각자만의 어떠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매력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본인이 모르는 타인이 봐주는 그런 어떠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저희 당신의 밤 심표하나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분명히 각자 가진 매력들이 있으실 텐데 그 매력을 항상 발산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한번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프닝을 열어봤고요. 그러면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오늘은 톨스토이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편만 남았어요.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새 죽음 첫 번째 이야기. 가을이었다. 큰 길을 두 채의 승용마차가 내달리고 있었다. 앞에 승용마차에는 두 여자가 타고 있었다. 한 사람은 삐쩍 야윈 얼굴빛이 창백한 부인이었다. 또 한 사람은 윤기 있는 붉은 얼굴에 살찐 몸종이었다. 바싹 마른 짧은 머리털이 빛바랜 모자 밑으로 비어져 나와 찢어진 장갑을 낀 붉은 손이 그것을 돌발적으로 바로잡고 있었다. 융단의 솔에 덮인 가슴은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고 날쌔게 움직이는 검은 눈은 빨리 멀어져 가고 있는 들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소심스레 부인의 동정을 살폈다. 불안하게 승용마차의 한쪽 구석에 던졌다 하고 있었다. 이 몸종의 코앞에서 그물에 걸린 부인의 모자가 흔들리고 있고 부인의 무릎에는 강아지가 누워있다. 그녀의 두 발은 바닥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어 그 위에 올라가 있었고 그것을 두드리는 소리가 승용마차의 용수철의 진동이며 창문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 사이에 가까스로 들리고 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고 눈을 감자 부인은 그 등에 댄 쿠션 위에서 약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자 몰래 속으로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흰 나이트캡이 얹혀 있고 가냘픈 창백한 목에는 하늘색의 목도리가 감겨 있었다. 반드시 탄 가르마가 모자 밑으로 사라지면서 아주 판판하게 머리기름이 칠해진 아마빛의 머리털을 양쪽으로
가르고 있고 그 넓은 가르마의 살갗의 흰 빛에는 건조한 죽음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다. 시들고 약간 푸르스름한 살갗이 갸름한 아름다운 얼굴의 윤곽을 느슨하게 풀리게 하고 있고 볼과 광대뼈의 윗부분이 빨개져 있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고 차분함이 없는 데다 성긴 속눈썹은 곱슬하지 않았으며 여행용 나사의 가운은 푹 꺼진 가슴 위에서 반듯한 주름을 잡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부인의 얼굴에는 피로와 격분과 습관성의 고통이 나타나 있었다. 하인은 자기의 좌석에 팔꿈치를 짚자 어자대 위에서 졸고 있었다. 우편마차의 어자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땀에 젖은 내필의 말을 물며 어쩌다가 뒤쪽의 사륜 포장마차에서 외쳐대고 있는 다른 또 한 사람의 어자를 돌아다 보았다. 평행한 넓은 수레바퀴의 쇠퇴 자국이 똑같이 길의 석회질의 진창을 넓게 덮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리며 춥고 축축한 안개가 들판이며 길에 깔려 있었다. 병을 앓고 있는 부인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천히 눈을 떴다. 커다란 두 눈은 반짝이며 아름다운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또 하고 살짝 자기의 발에 닿은 몸종의 외투 끝을 아름다운 여인 손으로 신경질적으로 밀쳐내면서 그녀는 말했다. 그 입은 병적으로 일그러졌다. 마트로시아는 두 손으로 외투를 걷어 올리고 건강한 두 발로 살짝 일어나 조금 떨어져서 앉았다. 발랄한 그 얼굴은 화사한 홍조로 덮였다. 병을 앓고 부인의 아름다운 흐린 눈은 개걸스레 몸종의 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인은 두 손으로 의자를 의지하고 더 높이 고쳐 앉을 양으로 몸종과 마찬가지로 살짝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다. 그 입은 비틀어지고 얼굴 전체가 무력한 심술궂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비록 내가 나를 그저 돕기만이라도 했어야 했을 것 아니야? 필요 없어. 나 자신이 할 수 있다. 다만 나를 위해서 제발 그 어떤 자루를 놓는다든가 하는 짓만은 하지 말아라. 제발. 할 줄 모르거들랑 차라리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부인은 눈을 감았다가는 다시 얼른 눈꺼풀을 올리고 몸종을 흘낏 보았다. 마트료시아는 그녀를 보면서 빨간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환자의 가슴에서 무거운 숨이 올라왔지만 숨은 다 나오지 않고 기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눈살을 찌푸리며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기침이 멎자 그녀는 다시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를 계속했다. 사륜 여행마차와 사륜 포장마차는 마을로 들어갔다. 마트로시아는 숄 밑에서 살찐 통통한 손을 내어 송호를 그었다. 그건 뭐냐?
하고 부인이 물었다. 역참입니다, 마님. 뭐 때문에 성호를 긋느냔 말이다. 교회예요, 마님. 병을 앓고 있는 부인은 창문으로 몸을 돌리고 사륜 여행 마차가 애둘렀던 큰 목조의 교회를 눈을 잔뜩 뜨고 바라보면서 천천히 송호를 그었다. 사륜 여행 마차와 사륜 포장 마차는 함께 역참에 멈추었다. 병든 여자의 남편과 의사는 사륜 포장 마차에서 나와 사륜 여행 마차로 다가갔다. 기분은 어떻습니까? 의사는 맥을 짚으면서 물었다. 어때? 여보, 지치지 않았어? 하고 남편은 프랑스어로 물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 마트로시아는 조그만 보따리를 들자 대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쪽 구석에 몸을 붙였다. 괜찮아요. 똑같아요. 하고 환자는 대답했다. 나는 나가지 않겠어요. 남편은 잠시 거기에 서 있다가는 역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마트로시아는 사륜 여행 마차에서 훌쩍 뛰어내리자 키발을 하고 진창 위를 뛰어다니다 안으로 들어갔다. 설사 내 기분이 나쁘다 손치더라도 당신네가 조반을 먹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고 환자는 가볍게 미소를 짓고 창문가에 서 있는 의사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게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곁에서 의사가 조용히 물러나 다른 박질 쳐 역참의 계단에 뛰어오르자마자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저 사람들은 건강하다. 그러니까 남의 일 따윈 어떻게 되었던가 상관없는 것이다. 어때요? 에두아르드 아바노비치 씨. 병을 앓은 부인의 남편은 의사를 맞으며 즐거운 미소를 띠고 두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나는 한 병 가져오려고 일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의사는 대답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낮추고 눈썹을 올리면서 한숨과 함께 남편이 물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인께서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모스크바까지 가신다는 것도 참으로 여간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날씨에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어쩌나? 남편은 한 손으로 눈을 가렸다. 여기에 놔. 하고 그는 병을 가지고 온 보이에게 말했다. 그냥 남아 있어야 했어요. 어깨를 으쓱 지키고 의사는 말했다. 하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하고 남편은 반론했다. 나는 저 사람을 말리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썼잖아요. 나는 돈에 대해서며 떼놓아야 할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만 저 사람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기라도 하듯이 외국 생활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게다가 또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병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부인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실리 드미트리치 씨, 인간은 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폐는 또다시 생길 수 없죠.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인의 최후를 안락하게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제 참회 사제가 필요한 상태예요. 하지만 당신도 최후의 희망은 없다든가 하고 저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내 처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될 대로 될 밖에 없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그런 것은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 사람은 참으로 착한, 아무튼 겨울까지 기다리시도록 부인을 설득해 보세요. 하고 의사는 의미 있게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불행이 일어날지도. 아크슈시아, 예, 아크슈시아. 역장의 딸이 머리에서부터 짧은 우솥을 걸치고 지저분한 뒷계단 위에서 발을 구르면서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쉬르킨스키의 마님을 보러 가자. 가슴의 병으로 외국에 가신다는 거야. 나는 아직 한 번도 폐병 환자가 어떤지 본 적이 없어. 아크슈시아는 문지방으로 뛰어나왔다. 그리하여 둘이는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녀들은 걸음을 늦추고 사륜 여행마차의 옆을 지나가면서 열린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환자는 그녀들에게로 고개를 돌렸으나 그녀들의 호기심을 알아채자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얼굴을 돌렸다. 어머나 놀라워라. 역장의 딸은 다른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다. 그처럼 예쁜 마님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무서울 정도야. 이봐, 봤니? 너 봤어? 아크슈시아. 그래, 무척 야위었어. 하고 아크슈시아는 동의했다. 다시 한번 보러 가자. 우물에 가는 척하고. 저 봐, 고개를 돌려버렸어. 하지만 나는 벌써 봤다. 정말 가여워. 그렇지 마시야. 게다가 또 무슨 진창이라 하고 마시아가 대답했다. 그리고 둘은 도로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꼬락서니가 무섭게 돼버린 것이 분명하다 하고 환자는 생각했다. 그저 빨리, 되도록 빨리 외국에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가면 나는 곧 낫는다. 이봐, 좀 어때? 응? 하고 여행마차로 다가가 무엇인가 먹을 것 한 조각을 씹으면서 남편은 말했다. 여전히 똑같은 물음이다. 하고 환자는 생각했다. 자기는 먹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고 그녀는 이 사이에 내뱉듯이 말했다. 이봐요. 알겠어. 나는 날씨가 이래서 도중에 당신의 몸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야. 그리고 에두아르드 이바느이치 씨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 이봐, 어때? 돌아가지 않을래? 그녀는 성이나 묵묵부답이었다. 그동안에 어쩌면 날씨도 좋아질지 모르고 길도 굳을지 몰라. 그리고 또 당신도 한결 더 나아질 거야. 우리들도 모두 함께 가게 될 거고 말이야. 그만둬요. 만일 내가 오래전에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 같으면 지금쯤 베를린에 있을 것이고 완전히 건강해졌을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응? 그게 불가능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한 달만 참는다면 당신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고
나도 일이 끝날 것이고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건강하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봐,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이런 날씨의 도중에 만일 당신이 더 나빠지기라도 하는 날엔 그땐 최소한 집에 있으면 뭐 하잖아. 집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집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고 환자는 발끈 성을 내며 대답했다. 그러나 죽는다는 말은 분명히 그녀를 놀라게 한 양, 그녀는 기도하는 듯한 의심쩍은 눈으로 남편을 보았다. 남편은 눈을 내리깔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갑자기 환자의 입은 어린아이처럼 일그러지고 눈물이 흘러나왔다. 남편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덮고 묵묵히 여행마차에서 떨어져 갔다. 아니에요. 난 가겠어요. 하고 환자는 말했다. 그리고 하늘 쪽으로 눈을 들고 두 손을 포개며 조리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눈물은 다시 한결 더 세차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열렬히 기도했다. 그리고 가슴은 여전히 아팠고 답답했다. 하늘이고 들판이고 길이고 여전히 잿빛으로 흐려 있었다. 그리고 똑같은 가을 안개가 짙지도 옅지도 않게 줄곧 내리고 있었다. 진창길에, 지붕에, 여행마차에 힘차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기름을 치고 말을 채우고 하는 어자들의 모피 외투에 여행마차에 말들이 채워졌다. 그러자 어자는 꾸물거리고 있었다. 그는 어자들의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오두막집 안은 무덥고 답답하고 컴컴하고 갑갑하고 사람이 사는 곳과 구운 빵과 양배추와 양가죽의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방 안에는 몇 명인가의 어자들이 있었고 식무가 난로가에서 부산한 일을 하고 있었다. 난로 위의 다락에는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병자가 누워 있었다. 흐베도르 아저씨, 이봐요, 흐베도르 아저씨 하고 양피 외투를 입고 허리띠에 채찍을 꽂은 젊은 어자가 방에 들어가면서 병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뭐야, 잔소리구나. 페티카에게 뭐 볼 일 있어? 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응답했다. 여행마차 안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장화를 좀 빌리고 싶어서 그래. 내 건 다 달아 빠져서. 하고 머리털을 흔들어서 올리고 벙어리 장갑을 허리띠에 쑤셔 넣으면서 젊은이는 말했다. 자고 있는 거요? 이봐요, 흐베도르 아저씨. 그는 난로 쪽으로 다가가면서 되풀이했다. 뭐야? 하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리고 야윈 붉은 빛의 얼굴이 난로 위에서 내밀렸다. 그리고 큼직하고 바싹 야윈 핏기가 없는 털투성이의 손이 더러운 셔츠를 입은 날카로운 어깨 위로 외투를 끌어당겼다. 뭐 마실 것 좀 주게나. 여보게, 무슨 일이야? 젊은이는 물이 든 바가지를 주었다. 저 뭐냐 하면 말이야. 하고 그는 몸을 흔들면서 말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은 새 장화가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나에게 잠시 빌려주어요. 걸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병자는 지친 머리를 반질반질 빛나는 바가지 쪽으로 떨어뜨리고 늘어진 성긴 콧수염을 흘린 물에 적시면서 힘없이 목마른 것처럼 마셨다. 엉킨 턱수염은 지저분했고 푹 꺼진 생기 없는 눈은 가까스로 젊은이의 얼굴 쪽으로 들렸다. 물에서 입을 떼자 젖은 입술을 닦을 양으로 한쪽 손을 올리려고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아 그는 외투의 소매로 닦았다. 묵묵히 괴롭게 코로 숨을 쉬면서 그는 힘을 모아 젊은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어쩌면 이미 누군가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은 아닌지 모르지 하고 젊은이는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문제는 바깥이 비에 젖어 있는데도 나는 일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한 겁니다. 페티카에게 사정해보자. 이제 필요하지 않을 테니깐 하고. 하지만 만일 당신이 필요하거들랑 그렇다고 말해요. 병자는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넘치며 글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좀처럼 멎을 것 같지 않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하고 벼랑간 성난 듯이 오두막 전체에 울려 퍼질 듯한 목소리로 식모가 외쳤다. 벌써 2달째나 난로에서 기어 내려오지도 않고 있는 걸 뭐. 보다시피 이제 완전히 허약해져 귀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만큼 몸속까지 앓고 있어. 그런 그에게 장화가 뭐가 필요하겠어? 새 장화를 신겨 무덤에 묻을 것도 아닌데 벌써 오래전에 때가 닥쳤어. 오 주여, 죄를 용서하십시오. 보다시피 아주 쇠약해져 있어. 다른 데로 혹은 어딘가로 옮겨야 해. 시내에는 그런 병원이 있는가 본데 모두 참 모양이야. 당신을 넣을 데가 아무 데도 없단 말이야. 게다가 또 아무튼 깨끗한 것을 찾고 있고 해서 말이야. 어이 세료가 어서 가봐. 주인네가 기다리고 있다. 하고 역참의 우두머리가 문에다 대고 외쳤다. 세료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려고 했으나 기침을 하고 있는 동안 병자는 그에게 눈으로 대답하려는 것을 알려주었다. 어이 세료가 장화 가지고 가게 하고 그는 기침을 억누르고 잠시 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다만 말이야, 내가 죽거들랑 비석이나 사주게. 그는 쉰 목소리로 덧붙였다. 고마워요 아저씨. 잘 받겠어요. 그 대신 비석을 꼭 사겠습니다. 어이 요보게들 잘 들어두게나. 병자는 또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다시 몸을 구부리고 기침으로 숨이 막힐 것처럼 되기 시작했다. 좋아요. 다들 들었어요. 어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가봐. 세료가 어서 가 타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두머리가 또다시 달려온다. 쉬르키스키의 마님은 환자잖아. 세료가는 냅다 어울리지 않게 큰 다해진 장화를 벗어서 의자 밑에 던져 넣었다. 표도르 아저씨의 새 장화가 발에 딱 들어맞아 세료가는 그것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여행마차 쪽으로 나갔다. 그거 아주 훌륭한 장화인걸. 어이,
닦아줄까? 하고 구두소를 든 한 어자가 세료가가 어자대에 기어 올라 고삐를 잡았을 때 말했다. 거저 얻었나? 부럽지? 하고 세료가는 엉덩이를 살짝 들고 일어서서 발 둘레에 외투자락을 감으면서 말했다. 이랴, 어이, 요것들아, 하고 그는 말들에게 소리치고 채찍을 휙 휘둘렀다. 그러자 여행마차와 포장마차는 승객, 가방, 짐과 함께 잿빛의 가을 안개 속에 숨으면서 젖은 길을 빨리 달려갔다. 병을 앓는 어자는 숨이 막힐 듯한 오두막에 난로 위에 남은 채 이제는 칼에도 뱉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되돌아 눕더니 조용해져 버렸다. 그 오두막에서는 저녁까지 사람들이 드나들고 식사를 했다. 병자가 꼼지락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한밤중 조금 전에 식모가 난로 위에 다락으로 기어 올라가 환자의 발 너머로 양피 외투에 손을 댔다. 너 나처럼 화내지 말아라, 나스티아, 하고 병자는 말했다. 곧 내 잠자리를 내주마.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 건 뭐 괜찮아요. 하고 나스타시아는 중얼거렸다. 헌데 어디가 그리 아파요, 아저씨? 말해봐요. 여기고 저기고 사방 군데가 다 쇠약해져서 말이야.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나? 아마 목이 아플 거예요. 그렇게 기침을 해대니 말이에요.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이 다 아파. 내가 죽을 때가 온 거야. 그뿐이야. 병자는 신음했다. 이봐요. 발을 싸면 좋아요. 나스타시아는 난로에서 기어 내려오다가 병자에게 외투를 끌어당겨주면서 말했다. 밤중에 오두막에는 호롱불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나스타시아와 10명가량의 어자들은 드르렁드르렁 코를 걸며 마룻바닥이며 의자 위에서 자고 있었다. 병자 한 사람만 난로 위에서 힘없이 끙끙거렸다 기침을 했다 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돌아눕고 있었다. 새벽에 그도 완전히 조용해져 버렸다. 어젯밤에 나는 이상 야릇한 꿈을 꾸었지 뭐야. 이튿날 아침 식모는 어스름 속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말했다. 흐베도르 아저씨가 난로에서 기어 내려와 장작을 하러 가지 않겠어? 이봐, 나스티아, 내가 뭐 좀 돕게 해줘 하고 말하길래 나는 이렇게 말했지. 어떻게 당신이 장작을 하러 갈 수 있단 말이오? 하고. 아, 그랬더니 그 영감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기 시작하지 않겠어? 게다가 또 그 날색이란 나무 조각이 날 만큼이지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아팠잖아요. 하고 묻자 아니야, 나는 건강해 하고 말하고는 손을 내젓는 거야. 난 정말로 오싹 소름이 끼쳤어. 그래서 나는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잠에서 깼어. 벌써 죽지 않았을까? 흐베도르 아저씨, 이봐요, 아저씨. 표도르가 대꾸가 없었다. 설마니 죽기야 했을라고. 가서 좀 봐 하고 잠을 깬 한 어자가 말했다. 난로에서 축 늘어진 붉은 털복숭이에 야윈 손은 차갑고 창백했다. 역장에게 말하러 가야겠어. 죽을 것 같아 하고 어자는 말했다. 표도르에게는 진척이 없었다.
그는 타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튿날 사람들은 그를 숲을 뒤에 새 묘지에 묻었다. 나스타시아는 며칠 동안 누구에게나 자기가 꾼 꿈에 관하여, 그리고 자기가 맨 먼저 표도르 아저씨가 죽은 것을 알아챈 것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네. 2명의 환자가 나오죠. 한 환자는 약간 귀족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또 한 환자는 뭐랄까 하인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직급이 높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꿈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랄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꿈속에 이제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작스런 사고로 이제 죽을 때도 있지만, 특히 이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이제 병으로 이렇게 아프다가 죽는 경우가 많을 텐데, 두 인물이 그 죽음은 아니죠. 그 고통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이 전반부, 새 죽음, 전반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